이 이야기는 캐나다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로버트 팩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1949년 레오나르도와 루이지 팩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포트 코케틀란의 돼지 농장을 운영하셨고, 팩트는 그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포트 코케틀란은 이스트 밴쿠버에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그곳에서 팩트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팩트에게는 위로 큰 누나 린다와 남동생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자나 돼지 농장에서 자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팩트와 린다는 어린 시절 친척이 살고 있는 밴쿠버로 보내졌습니다. 반면 데이비드는 농장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팩트는 그곳에서 힘든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구가 많았고 두 형제의 위생보다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린 팩트와 데이비드는 자주 씻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 냄새나는 돼지라며 놀림을 받았고, 그런 괴롭힘은 팩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주 폭력적이었고 팩트는 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팩트의 10대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팩트는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새끼 소맞이 한 마리를 구입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밤과 후 그 소맞이가 사라졌음을 발견합니다. 공분해진 팩트는 어머니에게 소맞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고 어머니는 농장 뒷단을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팩트는 사랑하는 소맞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충격은 그의 어린 마음을 더욱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소맞이의 죽음은 팩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괴로움은 점차 그의 마음을 단하게 그리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1963년 팩트는 14살의 나이에 학교를 자퇴하고 정육점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정육점에서의 일은 팩트에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다. 점차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반감을 둔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7년간의 정육점 일은 팩트를 점점 더 무감각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죽음의 냄새와 피 냄새에 익숙해졌고 사람의 고통에 대한 반갑도 서서히 무뎌졌습니다. 그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팩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팩트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않았고 농장에 대한 불안감과 끔찍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팩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농장은 팩트와 그의 형제들에게 물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 누나와 남동생은 농장의 분위기가 꺼림칙하다는 이유로 농장을 물려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팩트는 농장의 전 주인이 되었고 그곳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그의 심리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농장 안에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남긴 고통과 잔혹함이 묻어 있었고 팩트는 그곳에서 점점 더 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농장의 소일주로서 더욱 비밀스럽고 은밀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으며 농장 주변에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마다 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농장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농장을 취하기 시작했고 팩트는 그 누구도 그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팩트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단안하기를 원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과 고통을 향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과거의 그림자들이 농장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팩트는 이제 그 어두운 심의에 이끌리며 점점 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닌
무엇인가 더 끔찍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농장 안에서 벌어지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마적인 변화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더 이상 농장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며 그의 어두운 본성은 점점 더 그를 지배해 나갑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팩트가 저지를 기획한 일은 점차 커져만 갈 것입니다. 팩트가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은 소, 그는 외딴 곳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고립되었고 그가 연쇄 살인을 시작한 시점은 바로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목표로 삼을 사람들은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생활하는 성매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는 성매매, 약물 남용, 그리고 성리수 비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지역으로 안면이 높습니다. 여성 폭력과 납치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었으며 팩트는 이곳에 자주 출몰하며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가공 공장을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의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팩트는 돈과 약물을 이용해 이 여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여성들은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팩트는 여성들의 손을 수로 된 와이어로 묶은 뒤 방관하고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의 시체를 동축장에서 토만비어 돼지들에게 사료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내장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가공 공장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팩트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의 살인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범죄는 그 지역의 여성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실종 사건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슈리 레일이라는 여성은 실종된 후 3년 동안이나 아무런 신고도 없었고 그 후 몇 년간 이스트사이드에서 실종된 여성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연쇄살인마가 활기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 업자들은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단체로 모여 그 지역의 차번호를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연쇄살인마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91년 실종된 여성들의 가족들과 성매매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밴쿠버 경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그 사건들이 연쇄살인의 결과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실종된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치정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거부했고 사건은 점차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팩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연쇄살인 사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팩트는 그의 범죄를 저지르던 시간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든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지역 사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3월 22일, 팩트는 또 성명의 성매매 노동자를 그의 농장으로 데려가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여성을 제압하려 했고 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여성이 이에 저항하며 도어칼을 들고 팩트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 다 팔에 위에 크게 부상을 입었고 여성은 바깥으로 정신을 차리고 도망쳐 대로변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을 잡고 도움을 요청한 그녀는 결국 앰뷸런스를 타고 뉴 스미스호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팩트를 체포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팩트는 여성이 칼에 찔려 부상당한 후 그녀가 도망친 것을 보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그녀를 같은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가 여성이 수완이 채워질 손을 보고
그 손몸에 차여 있던 수원 열쇠가 팩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수납의 열쇠가 맞는지 확인해봤고 그 열쇠가 여기에 맞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픽트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중요한 사건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생깁니다. 피해자 여성이 마약 중독자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픽트는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한 히치하이커라고 주장하며 그의 증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픽트는 기소가 취소되고 그의 범죄가 다시 묻혀버렸습니다. 1992년 악명 높은 범죄자가 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1998년 봄 마약 중독자였던 픽트의 친부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픽트가 도축장에서 한 여성의 시체를 다루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재신문소 그녀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이는 자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픽트에게 협박을 받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픽트의 친구였던 짐 함스턴의 소개로 그의 트레일러와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나중에 픽트를 법적으로 더 압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픽트의 범죄는 그가 저지른 잔혹함과 끔찍함을 나타내니라. 피해자들의 고통과 경찰의 미리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시간이 지나야만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는 마약 중독자였기에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침 픽트의 제안으로 그의 밑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픽트가 성매매 노동자를 농장으로 데려온 이유와 그 이후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린과 픽트는 또 다른 성매매 노동자를 농장으로 데려왔고 픽트는 그 여성을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린은 다른 방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당시에는 성매매 노동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린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도축장 근처의 뒷단에서 갑자기 엄청난 고함 소리와 함께 환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이끌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도축장에 걸려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고 그 여성은 바로 그들이 그날 데려온 성매매 노동자였다고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신의 키와 다리 모양, 발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이 그 여성이었던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린은 밤시 충격을 받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팔과 피로 뒤덮인 키트의 모습을 봤습니다. 키트는 그녀를 도축장 안으로 끌어당기며 시체를 보게 했고 다른 누구에게 말하면 이 시체 옆에 있을 것이다. 나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날 밤 키트는 린에게 택시를 타고 약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린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장소를 떠나 다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건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99년 초 또 한 번이 제보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피트와 가까운 친구였던 기에시스콕은 리사라는 여성으로부터 키트의 돼지 농장에서 여성이 지각, 신분증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제보는 경찰에게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으며 피트의 범죄를 추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리사의 제보를 받은 후 피트의 돼지 농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피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피트의 농장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영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트의 체포 기회를 또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2002년 2월, 피트의 트럭 기사였던 스코시가 피트의 트레일러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총기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다행히 이 정보는 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경찰은 2002년 2월 5일 키트의 돼지 농장을 습격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되지 않은 돌복 총기들과 실종된 여성들의 물통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통들 중 일부는 여성들의 옷, 신발, 정신과 관련된 물통들, 그리고 철식 호흡기 등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들에서 모나 닐슨이라는 여성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2002년 2월 22일 키트는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약 20년간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소될 살인 사건은 26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판경찰이 키트의 농장에서 기밀리에 수감자로 위장하고 키트와 가까워지자 키트가 줄 경찰에게 자신이 49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말은 자신의 목표는 10명을 죽이는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돼지 농장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범죄 현장이 되었고, 수사관들은 20만 개의 DNA 샘플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피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BC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도벽하던 중 2018년에 퀘벡의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트는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을까? 아니면 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환경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원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성향을 더욱 증폭시킨 것일까? 이 질문은 여전히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